절대 문 닫고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무조건 고득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 방법을 전부 다 수정을 했고요. 전문직 시험은 무조건 2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대체 평가사 되면 얼마 정도 버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망했다. 나 이거 모르는데. 하고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과락.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희서 감정평가사라고 하고요. 저는 31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이고 현재는 비결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올해부터 그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 이론 전임 강사로 지금 근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진입을 좀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진입하고 있는데 수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좀 간단한 O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1교시 때는 감정평가사 시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교시 마지막에는 감정평가사 현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취업 같은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교시 때는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1대1로 수험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차 시험은 보통 4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2차 시험은 7월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되고 오늘 좀 오신 분들 대상은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7회 2차 동차를 노리시는 분과 38회 유예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차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을 먼저 알아보면 1차 시험은 총 5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교시, 2교시 두 교시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교시 때는 민법, 경제학, 그다음 부동산 학원론 시험을 보고 2교시 때는 감정평가 관계법규와 회계학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당 40문항씩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각 과목당 40분씩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1교시 때 세 과목을 한 번에 보고 12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민법과 부동산 학원론에서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를 이 경제학원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교시도 마찬가지로 40분이지만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시고 회계학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의 좀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경제학원론과 회계학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과목만 과락을 넘기면 조금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그러니까 즉 과락을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5과목 시험 보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차 시험이 4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 합격하면 7월에 2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해에 2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다음 연도 해에 한 번 더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과 다르게 2차 시험은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형 시험입니다. 그리고 각 과목은 실무, 그 다음에 이론, 그다음에 법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과목별로 100분의 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총 배점은 100점입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4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사실 1차 시험이랑 동일하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고 모든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 넘으면 합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차 시험이 좀 숨겨진 부분은
이렇게 절대평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대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60점 이상 득점을 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 인원이 180명이라고 한다면 고득점자부터 이제 과락을 면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합격 인원을 끊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평가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점자까지 지금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합격자 통계를 보고 그리고 합격 인원 그리고 응시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일단 1차 시험은 최근에 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불과 5년 전에 비해서 네, 약 한 3.5배 정도 지금 응시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대상자가 전부 응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 85% 정도 지금 응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제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한 8,605명 중에 1,600명 정도가 합격할 거로 예상이 되고 네. 원래는 1차 시험은 난이도 조절을 좀 해서 이렇게 합격률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적었다가 많았다가 이렇게 비중이 있었는데 올해는 유독 응시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아마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의 합격률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왜냐면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이 인원이 그대로 2차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 합격한 1차 시험에 합격한 분들도 올해 2차 시험을 또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집단을 합친 게 2차 시험 응시자가 됩니다. 근데 이 합격률을 너무 높이게 되면 2차 시험 응시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한 20%대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시험도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차 시험 인원 통계입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올해는 한 3,000명 정도 시험을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응시자는 한 9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한 2,700명. 그리고 올해 발표로는 180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합격 인원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점자 합격이 매년 한 3명에서 5명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한 180에서 185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응시자 대비해서는 한 7%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최근에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인데 합격률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까지는 합격하기가 진짜 많이 어려워질 것 같고 네. 이럴수록 좀 더 좀 시험 준비를 좀 잘 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시험이 사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각 2차 시험에 대해서 특징은 어떻고 수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통계치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 통계치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가 좀 보입니다. 먼저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일단 실무를 보시면 한 5년 정도 동안 한 3회 정도는 과락률이 75%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응시했던 이 31기 때도 과락률이 75%였는데 이때는 사실 실무 과락만 넘기고 제 앞에 몇 명만 더 이렇게 제가 이기면 바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과락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좀 더 두드러지는 특징은 법규입니다. 여기 보면 이 최고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 평가사 시험이 좀 이상한 점이 득점은 100점이 만점이지만 절대 100점을 맞을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목별로 최고 점수가 이렇게 수석 점수라고 하죠. 나와 있고 그 중에서 법규 점수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많이 높습니다. 이게 한 30회부터 조금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최고 점수가 높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평균 60점을 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고득점으로 끊기 때문에 이 법규가 고득점을 막기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점수가 70점대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과목들을 보면은 뭐 최고 점수가 63점, 뭐 이런 때는 59점 나타낼 정도로 법규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를 득점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면
평균 점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이.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격 점수 이게 이제 문 닫고 들어가신 분들인데 엄청 낮죠. 네. 100점 만점이지만 거의 반타작 정도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수석 점수는 한 60점대 정도 분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 과목은 그래서 일단은 이 과락률이 정말 높은 이 실무와 고득점이 가능한 법규를 일단은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되고, 보통 단연차까지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실무에서 낙방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과락하지 않게끔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법규 과목을 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론은 그러면 무슨 과목이냐? 저는 보통 2년차 합격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실무와 법규를 잡으시려면 이론 과목은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을 가장 조금 할애하고 안정적인 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사실 이론을 고득점을 노리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고 시험 출제자의 성향이나 채점 성향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게 이론입니다. 근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40점대 후반에서 50점 초반 정도 맞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백날 말을 해도 사실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제 점수입니다. 제가 2년차에 합격을 했는데 30회 동차 때는 평균 47점이었고 이때 아마 과락을 면하고 합격 최저 점수가 49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였고 제가 이때 한 평균 한 2.5점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좀 아쉬웠는데 사실 이 평가사 시험이 이 점수 밑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속 아까워서 도전하고 아까워서 도전하다 보니까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느낀 거는 절대 문 닫고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나는 무조건 고득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 방법을 전부 다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2년차 때는 실무는 한 0.5점 올랐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과락률이 75%여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향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은 약간 효율적으로 정원을 공부를 해서 한 4점 정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법규가 조금 인상적인 점수를 맞았습니다. 한 22점 정도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제 합격 점수는 평균 55.8점이고 네, 이때 아마 문 닫고 들어오신 분들의 점수가 한 47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평균보다는 8점 정도 높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한 게 잘 맞아 들었고 제 뒤에 이제 후배 평가사님들한테도 이런 식의 전략을 많이 제가 수험 상담을 해드렸고 그분들도 결국 이렇게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실무 과락 무조건 넘고 50점 이상, 그 다음에 이론 50점 정도. 너무 이건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법규에서 욕심을 좀 부리셔서 60점 이상 맞으면 어떻게 시험이 나오든 일단 합격권에 가깝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네,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최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자 통계에서 연령별 통계를 좀 보시면은 29년 그러니까 29회차까지는 20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30대가 거의 대등한 정도로 이 합격자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30회 시험부터는 20대 합격자가 정말 많은 비율로 늘었고 이게 조금 의미하는 바가 최근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을 봐도 대학생들이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갓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30대나 이제 40대, 50대보다는 20대 분들의 머리가 더 잘 돌아가고 암기력도 좋다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합격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잘 알아가지고 시험에 응하면 조금 더 합격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분들 대상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험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이제 동차 합격과 네, 2년차 합격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마 이번에 진입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 1차를 합격하시고 내년 2차도 7월에 합격을 하시면 보통 동차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근데 이때 불합격을 하시고 이제 유예로서 1년 뒤에 네, 27년에 합격을 하시면 2년차 합격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넘어가게 되면 다시 1차부터 보는데 이때부터는 사실 뭐 이런 용어 자체가 아니고 그냥 단연차 네. 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문직 시험은 무조건 2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길어지면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2년차 합격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도 한 이맘때쯤에 이 수험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공부했던 그 수험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2월 말쯤 돼서 일단 3월로 치고 진입을 하셨다고 했을 때 저희 이제 2차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은 2차 과목에 대한 그 개강은 4월에 시작합니다. 이때 기본 강의. 그러면 한 1개월 정도 텀이 남는데 이때는 다른 것보다는 보통은 비전공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회계 기본 강의 정도 한번 돌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기본 강의가 개강이 되면 이때부터 2차 학원 2차 커리큘럼을 따라서 쭉 10월까지 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10월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2차는 어느 정도 손을 놓고 1차 시험 조금 올인하셔서 다음 연도 4월에 1차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셔야 되고 한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12월까지는 2차를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1차 난이도가 그때에 비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를 합격하지 않으면 2차 시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한 10월부터 지금 1차 시험을 준비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합격의 복학원도 10월부터 1차 과목에 대한 기본 강의를 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에 1차가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해에 7월에 2차 시험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까지 또 열심히 하셔서 일단 동차 합격을 한번 노려보시고 동차가 되면 너무 좋고 일단 안 되더라도 저희는 어차피 38회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바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1년 정도 기간 동안 다시 열심히 하셔서 38회 최종 합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랑 거의 똑같이 진행을 해서 합격을 했고요. 수험 기간은 한 2년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보통 이 동차 하시는 분들은 1년 5개월 정도 합격을 하시는데 사실 저 동차는 매우 힘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차를 합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2년 5개월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진입하신 분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2년 5개월 정도면 정말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가 좀 적절하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좀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 OT나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다뤘고 그래도 이 시험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감정평가 현업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잠깐 다뤄볼 생각이에요. 만약에 아까 루틴대로 38회 합격을 하시면
먼저 이제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은 바로 나오는데 등록이 안 됩니다. 네. 이 등록이 안 된다는 거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등록을 하려면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년을 거쳐야 되고 이 수습은 감정평가 법인에 취업을 하셔서 1년 동안 받게 되는데 감정평가 법인은 이제 크게 대형, 그 다음에 중형, 소형 감정평가 법인, 그 다음에 사무소까지 있습니다. 보통 대형 감정평가 법인이 현재 국내에는 13개가 있고요. 네, 이게 또 본사와 전국 지사로 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80명이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 대형 본사에서 보통 매년 4명씩 뽑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수습 인원을 채용을 해가고요. 나머지 130명은 대형 지사부터 중형, 소형, 사무소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수습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평가사 자격증에 좀 장점이 있다면 수습 1년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이력서를 내고 다 떨어져도 이제 강제 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협회 차원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이렇게 강제로 배정을 시켜가지고 1년 동안 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은 수습을 마치고 나서 등록이 된 다음부터 제대로는 이제 평가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하는 시간이 옵니다. 네. 진로는 크게 관련 업계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사무소를 차리거나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뭐 한 소형법인, 5인 법인 정도 개업을 하거나 뭐 이 정도로 나누고 있고 또 플러스로 처음 취업한 법인에 남아서 이사로 출자하는 루트까지 있고요. 관련 업계로의 이직은 보통 은행권이나 운용사, 증권사, 그다음에 회계법인, 신탁사, 그다음 부동산원, 그리고 협회 이런 곳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신 분들은 여기에 잘 남아 계셔서 보통 이사 출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사라는 자격사가 아직은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이 이사 출자에 대한,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많이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근데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조금 트렌드가 대형에서 갇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나와서 요즘 사무소도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좀 젊은 분들끼리 마음 맞으면 5인 법인도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무소와 법인 개업이 그래도 평가사들은 조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평가사 업무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는 그 공적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주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자격사들과 다르게 나라에서 일을 줍니다. 저희는. 그래서 3년차, 5년차, 7년차가 되면은 공적평가들을 배정받아서 할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이때 공시지가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이때 경매 7년차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5년차 경매가 가능할 때 보통 사무소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고, 왜냐면 뭐 매년 다르겠지만 이 경매만 할 수 있어도 나라에서 주는 일이 제가 듣기로는 한 적으면 2천만 원에서 많으면 4천만 원까지 경매로 수수료가 들어온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매 가능한 연차에 나와서 많이 차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평가사가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평가사는
변호사는 그 소속해 있는 평가법인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다른데요. 사실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되지만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담보와 PF. 이게 뭐냐면 금융권 일입니다. 금융권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은행과 운용사, 증권사 일을 말을 하는 건데 왜 대형 중형에서만 할 수밖에 없냐 하는 건 일단 이 금융권 일은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일단 금융권과. 근데 그 협약의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돼야 되고 전국적으로 본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에서는 사실은 이 담보와 PF 평가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외 다른 평가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 빼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규모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 대형 같은 경우에는 뭐 대규모 공적 평가라던가 좀 큰 사이즈의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를 할 수 있지만 소형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적 평가를 하더라도 조금 소규모, 그 다음에 정비 사업도 조금 소규모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조금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대형과 중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워라밸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 좋고요. 근데 소형으로 가면 워라밸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런 점도 있고. 근데 결국에 저희 평가사들끼리 하는 말은 대형에 있든 중형에 있든 소형에 있든 평가사들이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저희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합격하셔서 평가법인을 취업하시면 본인 성향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가 뭔지를 좀 파악해서 뭐 어디에서 근무를 할지는 그때 가서 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형에 못 갔다고 해서 실패한 평가사인 것도 아니고 뭐 소형이라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좀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평가사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 평가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워도 될 만큼 버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도대체 평가사 되면 얼마 정도 버는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계약 연봉이 있고요. 이건 소속 기준입니다. 네, 보통. 그리고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고 이거는 본인이 수주해온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비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출장비라는 개념이 있고 배당금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소속 기준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법인의 크기와 사이즈 그다음에 그 법인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단 한 4에서 6천만 원 정도 계약 연봉이 되는데 이 돈은 사실 그냥 숨만 쉬어도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회사에서 이 돈을 준다. 근데 이제 평가사들은 평가서를 작성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이 되시면 보통 그 출자 이사분들이 업무를 수주를 해옵니다. 본인들 영업을 하셔가지고 수주를 해오면 네, 소속 평가사한테 배정을 하게 되고요. 이 소속 평가사가 이 이사님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평가서를 쓰는 거죠, 대신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처리비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처리비가 뭐냐? 예를 들면은 이 출자 이사님이 수주해온 건이 수수료가 1,000만 원이다. 네. 했을 때 이 수수료에 저금이 0에서 많으면 7%까지. 근데 지금 0% 주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한 3에서 5%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5%라고 쳤을 때 네, 한 5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계약연봉이랑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장비가 또 있습니다. 이제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출장비는 실비인데 이거를 왜 너네 수입에 포함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출장비가 실비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름값이
만 원 정도 드는 거리의 출장이어도 한 4만 원 정도 네,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소재하는 법인이 네, 수원인데 뭐 부산 출장이다. 그러면 출장비가 한 30만 원 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장비는 일을 정말 많이 하시면 저는 최대 많이 받아본 게 저 주변에 들어봤을 때 200만 원까지도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은 받아가는 것 같아요. 출장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이거는 본인이 본인 업무를 수주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보통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통 대형 이 2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으로 갈수록 인센티브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왜냐하면 이 배당금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적게 주고 나머지를 비축해놨다가 이사님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 제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인센티브 자체를 많이 주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일단 기왕연봉으로 뭐 한 400만 원 정도 네, 들어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처리비. 근데 본인이 얼만큼 처리할지는 이제 회사에 따라 조금 다른데 뭐 한 달에 많으면 뭐 20건, 30건도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적으면 한 10건 정도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0건 정도 잡았을 때 이거 근데 너무 내가 한 건의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한 200만 원짜리 10건 했다고 치면 뭐 한 2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5% 하면 대충 나오고 그다음에 출장비가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했을 때는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만약 수주하면 인센티브까지 해서 받아가는 돈은 그렇게 되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출자회사가 됐다 하면은 연말에 배당금을 받아갑니다. 네, 회사에서. 근데 보통 이거는 대형의 얘기다 보니까 네. 그러면 출자이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출자이사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주주가 되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대형 감정평가법인은 아직도 출자 기회가 좀 열려 있는 곳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소속 5년차 정도가 되면은 이제 출자 도전하는 기수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영업을 해와서 네, 매출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처리 실적까지 좀 봅니다. 보는 곳은 네, 이게 전부 다 충족이 됐을 때 이제 이사님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부분 출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 출자가 뭐냐면 한 번에 주식을 똑같이 나눠 갖도록 하지 않고 뭐 30주, 50주, 100주 여기처럼 비율을 조금 적게 줍니다. 그래서 매년 도전을 해서 네, 결국에는 완전한 주주가 되기까지. 그래서 보통은 입사를 하고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 배당금은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평가업이 정말 호황이었을 때는 억대까지 받아가는 걸 본 적도 있고 네, 조금 안 좋아도 그래도 몇 천만 원 이상은 항상 배당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평가사 수입 구조가 되어 있고 사실 자기 업무 열심히만 하면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아직은 공부할 만한 시험인 것 같고 그리고 매년 그 합격자 인원을 좀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험에 비해서 합격자가 많이 적죠. 저희가 한 180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사 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좀 자유롭습니다. 출퇴근도 좀 전 자유롭고 저도 원래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자유롭습니다. 출퇴근도 보통 저는 요즘 10시 넘어서 가고 좀 빨리 퇴근할 때는 4시에 퇴근하고 네. 그리고 뭐 휴가도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도 잦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에는 충남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경북도 갔다 오고 뭐 가서 하루도 자고 오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버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교시는 한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 10분 정도 쉬고 나서 2교시 때는 제가 담당하는 그 2차 이론에 이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험생들이 좀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2차 하기 앞서서 1교시 때 했던 내용 중에 좀 좋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한번 다시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진입자 수험 계획 자체는 사실 지금 수험 시장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수험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모두에게 맞는 전략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 성향에 따라서 1차 과목을 오히려 더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1차 시험을 올인하는 이 10월부터 4월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1차 시험만 1년, 2년, 3년까지 보시고 낙방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조금 1차 과목에 자신이 없고 좀 비전공자라서 좀 힘든 것 같다 좀 들어보니까 하시는 분은 사실 이 수능 스케줄은 전혀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은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일단 1차 시험에 아예 아싸리 올인을 하셔가지고 1년 이상 1차 시험을 합격해놓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자체를 다시 진입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험 스케줄은 어느 정도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조금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좀 1차가 부족하고 1차 시험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일단 2차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되고 그 1차부터 하시고 합격한 다음에 2차를 하셔도 되고 왜냐면 1차를 합격하시고 나서 2차가 또 두 번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는. 네. 그래서 일단 1차부터 합격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를 봐도 된다. 네. 일단 이제 제가 강의를 맡게 된 2차 이론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부분을 좀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이고 총 4문항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논술형 시험이고요. 문제는 총 4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1번 문제의 배점이 40점, 2번 30, 3번 20, 4번 10점 이렇게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안지를 한 권씩 나눠주는데 이 답안지가 최근에 20페이지로 바뀌었는데 이 100분 동안 이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다 채우면 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엄청 빠듯합니다. 이 시험. 단순 계산을 해봐도 머릿속에 있는 걸 여기다가 이제 100분 동안 쓰는 건데 총 20페이지라고 하면 한 페이지당 5분 동안 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목차 잡는 시간도 빼고 문제 분석하는 시간도 빼면은 이 한 페이지를 채우는데 한 3분 정도 걸리고 엄청 빠르게 써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이론 수험서에 대한 이해. 이거는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안 다루는 강사님도 꽤 있는데 일단 이론 수험서는 먼저 교수님들이 쓰신 교수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평가 이론 관련 서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사님도 수험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수저는 뭐냐면 그 부동산학이나 이제 감정평가 관련한 교수님들이 쓰신 감정평가에 대한 책들인데 사실은 현업에서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책들이 이 교수저를 기반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강사님들 언어에 맞게 다시 재구성한 책인데요.
예전에는 이 교수적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많습니다. 700페이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잘 정리된 강사님들 수험서로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너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두 책은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의 책 중에 한 권 정도만 구매하셔서 강사님들 수험서 보고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적이 있습니다. 일단 실무기준, 국토부 내는 실무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 실무기준 해설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또 실무라는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 감정평가 강론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구매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과거로 넘어가면 이 감정평가사 시험 옛날에는 이제 선배님들이 이 AI 미국 기준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이 일본 감정평가 기준이라고 해설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교수님들이 보통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또 글을 쓰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따로 구매해서 보지 않아도 된다. 결론은 그냥 강사님들이 잘 작성한 수험서를 사고 그 수험서를 기반으로 본인이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뭐 책에 추가하든 서브를 만들든 해가지고 수험에 임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론은 뭘 배우는 과목인지 간단하게 하면 일단 이론은 총론,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총론은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많이 배웁니다. 뭐 감정평가가 뭔지, 절차와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너네가 평가하는 가치와 가격이 뭐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고 무형자산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 학이기 때문에 부동산 학의 기초와 가격론 이런 것도 배웁니다. 사실은 1차 과목에서 부동산 학원론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은 곳이죠, 여기가. 네, 여기도.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경기 변동,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평가와 관련해서 최유효 이용은 어떻게 분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강론입니다. 강론은 사실 실무 과목과 연관이 가장 깊은 파트인데 실무를 열심히 하시면 강론이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됩니다. 그래서 따로 강론 강의를 안 듣고 합격하신 분들도 꽤 봤어요. 네, 실무를 잘 하셔가지고 저도 강론은 깊게 막 책을 뭐 사가지고 막 엄청 공부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무에서 충분히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도 이론만의 또 강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잘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강론은 감정평가에는 3방식이 있습니다. 원가, 비교, 수익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마다 두 가지 방법씩이 있고, 그래서 3방식, 6방법이 뭔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평가 방법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일단 물건별로 뭐 토지, 건물, 산림, 뭐 공장재단부터 동산, 무형자산, 권리금까지 있고요. 다음 챕터 3에서는 목적별로 이제 감정평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평가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똑같은 토지를 평가를 한다고 해도 목적이 담보평가인 경우와 경매평가인 경우, 뭐 재무보고 목적인 평가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이 각각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방법이라는 건 그 대상물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다 배우고 각각 물건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배우고 그럼 그 물건별로 또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타 이게 이제 수험생분들 이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인데 그런 말들을 하곤 해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론은 출제 범위가 없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랑 관련된 논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좀 유능하신 평가사님들이 많이 논문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회에서도 평가 관련된 이슈들 관련해서 연구보고서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뉴스, 이슈들 정말 많죠. 근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안 됐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어떤 뭔가 이슈가 크게 나가고 나면은 그게 2년, 3년 안에 뭔가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안 배운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 정도면 범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이 기타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좀 원하다 보니까 문제를 좀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 안 배운 게 나와도 충분히 답안지는 쓸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 과락은 맞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잠깐 다루긴 할 건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잘 상기해 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나 한번 이제 같이 보시면 35회 4회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그냥 실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점 맞죠? 그리고 보면 원가법에 대해서 묻고 있고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결국 4회, 5회 둘 다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묻고 있죠. 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30점. 네, 30점. 똑같고 여기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자료. 네, 똑같죠? 다음 물음. 결국 2번 문제도 2년 동안 연속으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5에 3번 20점, 34에 3번 30점 출제가 됐고 이때 이게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이 탁상자문이라는 게 사실은 현업에서 쓰는 말이었거든요. 수험 때는 저도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게 한 번씩 이게 딱 출제될 때마다 다들 벙찌는 거예요. 안 배운 걸 어떻게 쓰지 하는데 또 이렇게 수험 생활을 뭐 2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 탁상자문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의미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배운 걸 토대로 또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네. 결국에는 여기서도 뭐 감정평가 차이 이런 식으로 항상 감정평가와 엮어서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배우지 않은 내용도 충분히 다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34회 때도 담보평가 결국 또 평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네, 마지막 4번 문제는 10점입니다. 보통 10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때도 생소한 게 또 나왔어요. ESG. 아마 수험 시장에 있었으면 한 번 정도 듣고 넘어가거나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읽다 보면은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환경 인증받은 감정평가. 근데 결국 여기도 감정평가식 고려사항. 이게 사실 메인입니다. 내가 잘 이 개념을 몰라도 내가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분히 배점을 맞을 수 있을 만큼 답안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신 분들보다는 득점률이 낮겠지만 보통 이런 시험에서는
그냥 이 개념에 빠지셔가지고 아 망했다 나 이거 모르는데 하고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과락을 맞거나 득점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제 범위가 없다 이거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안 좋은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어, 기본 공부를 더 딥하게 하지 않으시고 범위를 계속 늘리세요. 뉴스도 보고 이슈도 보고 막 논문도 찾아보고 본인이 뭐 이런 거 한번 나왔다 하면 이제 ESG 엄청 파는 거예요, 막. 근데 결국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평가와 관련해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이걸 공부를 엄청 하셨는데 이 문제가 기쁘겠죠.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쓰시냐면 이 10점, 100점을 이제 2장 분량을 채우시는데 이 ESG만 거의 뭐 한 이 정도 채우십니다. 아, 나 이거 잘 알아. 근데 결국 이거 물어보는 논점은 이거 뭘 고려해야 돼 이건데 이거는 여기 이제 조금 쓰시고 나머지 이제 ESG 이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을 다 피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구하는 공부 방향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34회 문제 4번도 똑같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배웁니다. 이거 결국에 최근 2년 동안 기출된 문제들 보면 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문제들만 기출이 됐고 우리가 이제 출제 범위는 뭐 부동산 학도 배우고 뭐 기타 논문도 보고 뭐 연구 용역도 다 보지만 결국에는 감정평가를 묻고 있다.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험 기간이 되다 보면 이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론책 맨 앞에다 써놔라. 이게 어떤 시험인지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놓고 항상 공부하기 전에 맨 앞에다가 써놓은 걸 읽고 공부를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어차피 오늘은 조금 개략적인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좀 많이 질문했던 것들 위주로 제가 좀 뽑아왔는데 이것도 잘 놔뒀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전공자도 합격 가능한가요? 이거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인데 일단 저도 비전공자였고 저는 전자공학과 전공하고 반도체 쪽 장비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2018년도에 그만두고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진입을 해서 2020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능한가 이거 봐도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했는데 결국은 뭐 하다 보니까 이해는 다 되고 그리고 또 비전공자 또 공대생이다 보니까 수리적으로 좀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이제 회계도 조금 수월했고 그다음에 실무라는 과목도 좀 많이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비전공자들도 합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평가학 자체를 좀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계에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전공자라고 봐도 되고요. 그나마 이점이 있는 거는 1차 때 회계경제 하신 분들 그 다음에 2차 때는 법규 조금 하신 분들 대학교 때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점이 있지만 뭐 그분들보다 너무 불리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수험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됩니다. 이걸 한번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오늘 특강을 개강한 이유 중 하나인데 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 감정평가사도 없고 선배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금 뒤져가지고 했는데 사실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제일 유명한 학원 그때 등록해가지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냥 올패스 끊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시간을 좀 많이 날렸죠 사실. 아마 그때 조금
코칭해주는 선배가 있었다면 동차 합격했을 수도 있다고 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나간 과거니까. 어, 그래서 오늘 좀 이 강의를 좀 해서 좀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팁을 좀 많이 드리고 궁금한 점 많이 알려드리고 뭐 강사 선택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열게 됐고 어, 다음으로는 그럼 감정평가 이론 강사는 어떻게 골라야 되냐 나중에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강사 선택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유명하다고 결제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강사가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런 강사님들한테 일단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동차 때 네. 동차 때 예를 들어서 실무 이론 법규가 있을 때 법규 이때 A 강사님, B 강사님, C 강사님 들었으면 2년차 때 많은 걸 깨닫고 그냥 이분 거는 그냥 그대로 듣고 다 바꿨습니다. 네. 돈이 많이 깨졌죠. D, E 이렇게. 왜냐면 저한테 뭐 조언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냥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 강사님들 걸 듣고 합격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랑 맞지 않으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어려운지 알았어요. 법규라는 과목이. 그래서 그때 아까 봤다시피 40점대 초반을 맞았는데 내가 이게 비전공자라서 어려운 건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을 들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그 강의 내용과 결 자체가. 그래서 이때 22점을 올린 거였습니다. 그때 점수를.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수험 컨설팅을 해드린 분들도 꽤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강사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항상 먼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본인의 공부 성향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이론이 크게 이해형이랑 암기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 수험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있더라고요. 이해형과 암기형. 네. 약간 이해형은 일단 이론이라도 내가 이 내용을 이해 못하면 암기 자체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공대생이다 보니까. 근데 암기형은 일단 좀 복잡한 거 싫어. 너네가 다 알아서 다 떠먹여줘. 이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암기도 잘하셔서 그냥 목차부터 내용까지 다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개념 나오면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됐습니다. 애초에 머리 구조가 달라졌죠. 공대생이다 보니까 암기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해형이었고 앞으로 저도 이제 가르칠 때도 이쪽으로 많이 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해형이면 암기 안 해도 되나 하는데 이 전문직 시험은 암기 안 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암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암기는 일단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암기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빨리 터득하면 좋다. 저는 최대한 그런 걸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다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본인이 이해형이 맞으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강의를 들으면 되고 본인이 만약에 암기형이라고 한다면 또 암기형 스타일로 가르치신 분들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장단점이 있지 뭐 어떤 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 안 드리는 게 결국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합격하신 분들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식적인 부분과 이해하는 그 내용 정도가. 왜냐면 이분들도 결국 암기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엔 암기가 되고. 근데 본인이 이해형인데 암기형으로 시작하면 돌아갑니다. 했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처음에 한번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좀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님들 거 강의 한번 들어보고, 기본 강의든 뭐 OT든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아까 한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암기가 필수인가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면 보통 이게 암기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물어보세요. 암기 안 하면 안 되냐? 근데 일단 기본적인 암기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A라는 개념을 쓸 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상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 정의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신 분의 답안과 그냥 대략적으로 외워서 쓰신 분들의 답안의 퀄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는 해야 된다. 필요한 암기 과목, 그 암기해야 되는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외 것들은 공부 방법에 따라서 암기량을 조정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상 정의는 똑같이 외우는 게 좋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개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본인의 언어에 맞게 좀 바꾸던가, 그리고 내가 뭐 개념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답을 쓸 수 있게끔 체계화를 좀 시키면은 이걸 충분히 암기하지 않고서도 답안을 잘 많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스킬이 생깁니다.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왜냐면 암기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좀 암기를 싫어해서 컨트롤 CVI를 거의 못합니다. 저는 그대로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는 분들 신기해요. 사실 저는 그게 안 돼서 다른 공부 방법을 조금 택했던 거고,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고득점을 계속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실무 이론 법규 중 이론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나. 제가 처음 1교시 때 말씀드린 게 실무랑 법규가 합격하는데 정말 전략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론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공부 시간을 줄이면 제일 좋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무를 과락을 안 맞으려면 초반에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죽을 듯 말 듯. 일단 이 업계에 들어와서 만약에 본인이 실무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합격 못하신 분들 못 본 것 같아요. 이론 법규가 좀 안 돼도 실무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 합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뭐 3년 차든 4년 차든. 왜냐면 이론이랑 법규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실무는 시간이 해결을 안 해줘요. 얘는. 네, 단연차 제조입니다. 이 실무가. 그래서 초반에 GS 연기가 뭐냐면, 이제 GS라는 게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실제 시험처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7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면 7월쯤에 기본 강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 합니다. GS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GS 연기가 끝나는 시기가 한 10월 정도 되니까 한 4월에서 10월까지는 실무를 정말 중점적으로 하고, 이론과 법규는 예를 들면 10시간을 공부한다면 실무 7시간, 이론 1시간, 법규 2시간 정도 비중으로 하시면 되고, 이때 이론은 암기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는. 이때는 내가 배운 개념들 100% 이해하기. 네. 그리고 연기 때는 사실 손에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형이 말이 18페이지지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18페이지 쓰라고 하면 아무도 못 쓸 거예요. 그거 그냥 일반인들은. 그래서 일단 답안 작성 연습, 내가 현출해내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정도만 하면 돼요. 이론은. 네. 그리고 이제 중기 정도 되면 GS 2기 정도까지 네, 이때는 실무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한 5 정도.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는 이때 웬만큼 다 기본 실무 개념을 잡았다. 그리고 웬만큼 나 풀 줄 안다. 그러니까 이때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 이때 실무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논점들, 살붙이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때 이론과 법규를 조금씩 늘려주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네. 왜냐면 이 시험이
암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기본적인 암기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이론은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기 3기부터 시험 볼 때까지인데, 이때는 실무는 사실 거의 다 잡혀 있어야 돼요. 이때 못 푸는 문제가 있다 하면은 쉽지 않아요. 과락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이론과 법규 비중을 확 늘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암기를, 필수적인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전반적인 암기들 이론하고 사고 확장,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타 논점들, 뭐 논문도 강사님들이 주시는 거 좀 한번 보고, 최근 부동산 이슈도 강사님들이 말해주는 이슈들 보고. 네, 하지만 그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슈들 감정 평가를 엮는 사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논점만 드립다 파는 게 아니고, 뭐 전세 사기가 터졌다고 해서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공부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걸 이제 평가랑 엮는, 네, 그런 사고 확장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간단합니다. 보면은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실무는, 이론은.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공부를 하셔서 한 50점 정도 득점을 노리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상은 정말 많은 노력과 투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서브노트가 무엇이면 꼭 만들어야 되냐. 이제 수험 좀 진입을 하시면 계속 서브노트 엄청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카페나 블로그에 서브노트 막 다운받고 있는 자신을 좀 볼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서브노트가 뭐냐, 강사님들 그 수험서를 좀 자신 개념에 맞게 좀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개념도 조금 바꾸고 본인 언어로 작성 스타일도 좀 맞게 요약해서 하는 걸 서브노트라고 하는데, 일단 서브노트는 선택사항이고, 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서브노트를 안 만들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만들고 뭐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분할 가능한 서브노트 만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을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판에 5분할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페이지씩. 그래서 이걸 매일 읽었어요. 20페이지. 그래서 총 100페이지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일주일에 1회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브노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노트를 이제 시험 때까지 이제 매일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1회 독씩.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거의 모든 논점을 다 챙겨갈 수 있어요. 대신에 정말 암기 잘하시거나 암기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조금 답안의 디테일이나 뭐 용어 같은 게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본인이 정리한 거 안에서는 안 까먹고 모든 논점을 다 기억할 수 있다.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이론의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이걸 다 머릿속에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전략을 택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그 당시 다 쓸 수 있었어요. 대신 그 답안의 퀄리티는 뭐 정말 그 논점만 판 사람보다는 좀 낮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론 시험도 엄청 자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단 과락은 절대 안 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거를 이론만 만든 건 아니고 실무랑 법규 과목도 다 이렇게 5분할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브노트도 결국 어떻게 만드냐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큰 분류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개념 정령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개념 요약형이 있습니다. 정리형은 수험서 잘 읽고 본인이 이해 다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험서에 있는 내용들을 본인 용어에 맞게, 그다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순서에 맞게 외우기 쉬운 순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단점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그다음 개념 요약형은 이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리형은 이 의의를 있는 그대로 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중요 키워드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의 전제는 본인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나 있을 때, 왜냐면 이 키워드만 봐도 이 지역 분석의 개념이 다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5분할 했을 때 읽는 속도나 그 공부에 대한 그 약간 압박감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도 뭐 앞에서는 다 내용이 있었지만 이 목차 정도 잡고 이 목차 안에 키워드 정도만, 네. 이렇게 정리하면 뭐 전체 개념을 다 정리해도 100페이지 이내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네.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러면 서브는 언제 만드냐, 이것도 많이 질문이 있는데, 이 시험 스케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용을 들으시고 본인에 맞는 그 타이밍을 한번 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진입하셔서 열심히 해서 1차 합격하시고, 네, 2차 경험을 한번 해보실 텐데, 그럼 7월에 동차를 노리고 한번 시험을 보시고 떨어졌다.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서브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이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어차피 저희는 2년차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떨어졌다 하면은 내년 4월에 또 기본 강의 개강을 하는데, 본인이 이때 기본 강의를 정말 열심히 잘 들어놨으면 사실 이때 기본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텀이 있죠. 7월부터 그냥 이 사이에 서브 만드시면 돼요. 대신 이거 전제 조건은 그래도 이때 2차 커리큘럼 잘 따라와서 기본 강의가 완강된 상태에서, 왜냐면 본인이 내용을 알아야 서브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서브를 만들고 이제 7월부터 다시 GS가 시작되는데, 이때 GS 들어오셔서 GS에 나온 내용들, 그다음에 자기가 좀 더 보충해야 될 것들 이제 서브에 계속 첨가하면서 서브를 좀 완전체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시험 보기 한 두 달, 세 달 전에는 서브가 완성되고요. 보통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매주 1회독씩 하면 서브도 뭐 한 10회독, 20회독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는 이때 만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때 만드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그 2년차 노리시는 분들도 이때 1년차 시험 때 보고 약간 다 끝난 것처럼 놀아요, 막. 왜냐면 시간도 많이 남았거든. 그 다음 시험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간 안 죽이고 할 수 있는 게 서브 만들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서브 만들면 재밌습니다. 그냥 앉아서 뭔가 타이핑하는 것 같고 그냥 뭐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계속 나가지고, 차라리 이때 노는 것보다는 서브 만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때 시험 끝나자마자 놀지 말고 이때 조금 서브를 만들면 그래도 좋다. 네. 하나 더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론에 대한 이제 공부 전략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2년차 합격을 노리는 경우에 공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공부 전략을 세우고 시험에 임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 전략 없이 그냥 시험에 들어오는 사람과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합격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 시험 전략의 핵심 과목은 관행률이 높은 실무랑 고득점 가능한 법규 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50점 전략 세우면 되고, 근데 이 50점 전략도 그냥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개념 체계를 잘 세우고 답안 작성 방법도 본인만의 작성 방법 잘 습득하고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뭐 이상적이지만 이렇게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2년차 합격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엄청 힘들겠죠. 그래도 엄청 힘들게 2년 하는 게 3년차 때 1차 다시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1차 다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 전략은 일단 50점을 목표로 하자. 그리고 개념에 대한 뼈대와 답안 작성 체계를 좀 세우자. 그리고 좀 이 두 개는 제가 제 이론 서브 맨 앞에 항상 적어놨던 멘트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론은 방어하는 시험이고 이론은 깊게 공부할수록 어려워진다. 이걸 항상 제 앞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막 공격적으로 막 내가 아는 거 자랑하는 시험이 아니고 물어본 것만 잘 쓰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 그러니까 다수의 수험생들이 물어본 건 안 써요. 논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잘 아는 게 나왔다고 물어본 건 안 쓰고 본인이 아는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 내용 썼던 내용들 한번 다시 읽어보고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약간 마인드 리셋을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감정평가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남들도 다 모르고 결국 그걸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거 감정평가에 어떻게 적용할 거야? 이걸 보통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개념을 정확히 몰라도 시험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 리셋이 없으면 당황을 하게 돼요. 시험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큰일 났다, 나 끝났다. 근데 이걸 항상 머릿속에 잘 상기를 하고 있으면 시험 볼 때도 좀 자신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이거를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당일날 그 시험장 안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다 적어갔어요. 실무 이론 복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서버 보고 있을 때 저는 그냥 계속 읽어봤어요. 내용은 어차피 그날 좀 더 본다고 합격이 당락은 뭐 안 되는 거고, 대신 그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론은 깊게 공부할수록 어려워진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론 시험이 학문을 배우는 시험이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결국 목표는 감정평가사가 되는 거고 시험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막 하나의 개념에 꽂혀가지고 막 그거를 정말 막 전문가가 될 정도로 파고 이런 거는 일단 정말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개념에 꽂혀서 그거에 막 두세 시간씩 막 찾아보고 할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또 이걸 한번 보면은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되겠다. 근데 그거는 그 시험 범위 외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거 외에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정도로 일단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고, 오늘은 약간 수험 진입자들 또는 지금 좀 방황하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좀 이번에 떨어지셔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아니면 이론 점수가 좀 안 나온 분들 대상으로 조금 했고요. 사실은 이거 듣고 그냥 이 부분만 잘 얻어가도 저는 시간 아깝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마지막 시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조금 이제 질문 같은 거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